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노력만큼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왜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함께 빛을 밝히는 것과 같으며 이는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은 스스로 새로운 종류의 돈을 발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제국은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돈은 정치적 구호나 헛된 약속, 혹은 막연한 낙관주의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깊고 완고한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법칙들은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위기 속에서 발견되고 잊혀지고 또다시 발견되기를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이 법칙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왜 이 시스템이 항상 나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는지 영원히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잊혀진 돈의 법칙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고대 로마에 같이 절하된 동전부터 오늘날 중앙은행의 디지털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이 게임이 애초부터 왜 공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잔인한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레삼의 법칙입니다. 16세기의 토머스 그레삼경은 엘리베스 1세 여왕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돈과 가치가 떨어진 돈, 두 종류의 화폐가 동시에 유통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돈을 먼저 사용하고 좋은 돈은 장롱 속에 숨겨둡니다. 고대 로마를 예로 들어볼까요? 순수한 은으로 만들던 데나리우스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어 함량을 떨어뜨리자 시민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금이나 빚을 갚을 때는 새로 나온 가치 없는 동전을 사용하고 예전의 순도 높은 은화는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왕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몰래 깎아내거나 금을 구리로 대체했던 중세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배자들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적응합니다. 가짜 돈을 쓰고 진짜 돈은 쌓아두는 것이죠. 이런 순환이 시작되면 화폐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법칙에 사악한 쌍둥이 같은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아돌프 티에르의 이름을 딴 티에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레삼의 법칙과 정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에는 좋은 돈이 나쁜 돈을 몰아낸다.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는 며칠마다 2배로 뛰었고 손수레에 가득 지폐를 싣고 가야 겨우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는 누구도 단 한순간이라도 마르크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러, 금, 심지어 담배나 물물 교환까지 실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이 이야기는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화의 가치가 폭락할 것을 두려워하며 달러나 금을 사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티에르의 법칙은 바로 그 임계점, 즉 사람들이 국가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순간을 설명합니다. 그레삼의 법칙이 시스템의 느린 부패를 설명한다면 티에르의 법칙은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부패와 붕괴 사이의 회색지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칸티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를 폭로하는 법칙입니다. 18세기 초 아일랜드계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돈이 경제에 유입될 때 그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처음 풀리는 원천, 즉 정부, 대형은행, 그리고 소위 이너서클의 엘리트들이 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넣습니다. 그들이 어제의 가격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나면 그 돈이 노동자와 저축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때쯤엔 이미 모든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은 어제의 가격으로 쇼핑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내일의 가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가 한국의 여의도나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부유하게 만들지만 서민들의 골목상권은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린 막대한 돈이의 임금은 정체시킨 채 주식과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는지 왜 정부의 지원금이 식료품비와 월세 인상으로 순식간에 녹아버렸는지를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 이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기는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묘하게 혜택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 비용은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도둑맞았다고 느끼지만 그 도둑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칸티용 효과가 돈이 위로 흐르는 이유를 보여준다면 금융억압은 정부가 당신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 빚을 떠안은 국가들이 묘안을 찾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을 올리자니 국민적 저항이 두려웠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니 국가가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부를 조용히 빼내는 것이었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종종 인플레이션율보다도 더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해가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자본 통제를 통해 돈을 해외로 옮기거나 다른 대안 자산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에 덫에 갇혔고 그 사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빚을 녹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용한 세금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축하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부에서 수조 달러를 잃었고 그 사이 이미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들의 자산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도 똑같은 각본이 반복되었습니다. 금리는 바닥을 쳤고 저축의 가치는 녹아내렸으며 생활비는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형 금융억압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 이 방법의 천재적인 점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돈의 법칙은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법칙들은 제국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트리핀의 역설, 즉 기축통화의 덫입니다. 1960년대
벨기에계 미국인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피는 미 의회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면 미국은 세계 무역을 위해 충분한 양의 달러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해외에서 써야 한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신뢰를 얻었고 세계 무역은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불안정성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달러를 해외로 내보낼수록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는 약해지고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리핀의 경고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수입품을 사들이기 위해 달러를 수출하며 끝없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달러 패권은 이 게임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기 자신의 경제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게 이러한 구조는 기회인 동시에 거대한 족쇄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대안을 실험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막강한 힘을 주었던 기축통화 시스템은 이제 쇠락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왕관이 곧 저주가 된 셈입니다. 트리핀의 역설이 시스템이 더대 갇힌 모습을 보여준다면 구타트의 법칙은 이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왜 실패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1970년대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측정 지표가 아니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숫자를 숭배합니다. 2%의 인플레이션, 3%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숫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목표가 되는 순간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작하고 유동성을 투입하며 자산 거품을 키웠습니다. 공식 물가 지수는 낮게 유지되었지만 집값, 유류비, 교육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안정을 말했지만 현실의 삶은 이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것은 무시하고 오직 시험 점수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타트의 법칙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숫자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법칙, 부채의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고대의 지혜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잔혹한 산수입니다. 초기의 빚은 성장을 촉진합니다. 1달러를 빌리면 1달러 혹은 그 이상의 GDP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계속 쌓이면 그 수익은 점점 줄어듭니다. 빌린 1달러가 50센트의 성장을, 그 다음엔 25센트의 성장을, 나중에는 그보다 더 적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결국 빚은 늘어나지만 성장은 멈추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경제라는 기계는 더 이상 가속하지 못하고 그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뿐입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처럼 전 세계가 빚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부양책은 더 이상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시장을 떠받치고 환상을 유지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 포화 상태는 모든 제국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로마는 확장이 멈추자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프랑스 왕정은 1789년 혁명 직전까지 빚을 내다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빚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세계가 같은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법칙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중력처럼 단단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돈은 좋은 돈을 몰아내고 이기는 사람들을 안전자산으로 내몹니다. 새로 풀린 돈은 다수에게 닿기 전에 소수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빚을 지우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기축통화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목표는 진실을 왜곡하고 빚은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축하는 사람들의 부를 훔쳐가는지, 임금은 항상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지, 월스트리트는 최고점을 경신하는데 나의 대출 부담은 더 무거워지는지, 국가는 신뢰 위에서 흥하고 빚 위에서 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당신이 이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투명성 아래 살아가지만 엘리트들은 비밀주의 아래 살아갑니다. 당신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지만 그들은 자산을 이전합니다. 당신은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우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히 눈을 가린 채 게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눈으로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